자, 6월 목표 16번에서 20번에 나머지 나와 가 지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 지문에서 관련 있는 문제들 그때 다 보셨죠? 16번에 가 있었고요. 그리고 18번에 가, 그리고 A 부분에 109 했었고, 네. 그러면 오늘은 나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의 백상루 별곡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갈래는 뭘 것 같아요? 연치돈이 이미 가에 나왔습니다. 그럼 고전 시간에 남은 갈래는 뭐밖에 없어? 가사밖에 없죠. 가사라는 걸 알고 보시고요. 자, 역시 나 작품 생소한 작품인데요. 18번에 동준복이라는 있었습니다. 복 읽고 가볼게요. 그다음에 제목에 백상루, 별곡이야. 어차피 뭐 많이 봤으니까 관동별곡부터 해서 아니까 별곡은 뭐야? 노래죠, 노래. 그러니까 백상루라는 말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 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누각 위에 올라가서 이제 조망한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한다든지 누각 이름이라는 건 알고 봐야 되겠죠? 자연의 공간에 있을 겁니다. 자, 18번에 가나에서 자연은 화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그랬어. 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 했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자. 가에서의 이 자연은 어떤 곳이었어? 자기가 실제 살고 있는 곳이었어.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관직에서 물러난 화자가 머물렀던 노후의 안식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작품은 어떨까?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화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의미 주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나 읽어볼게요. 네 번째 줄. 자연은 화자가 백상루에 올라가서, 백상루에 또 올라갔네요. 그래서 바라보며 감흥을 느끼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연이라는 대상은 어떤 곳이야? 여기서 살고 있는 건 아니고 백상루 위에 올라가서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라보는 대상인 거야. 그지? 실제로 현재 머물고 살고 있는 공간이라면 다르죠? 네. 자, 그 다음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기도 하고 역시나 자연이니까 늘 하던 말이죠. 그죠?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뭐도 있다? 사람들의 소박한 삶도 바라볼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죠. 그죠? 현재 화자는 백상루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위치, 상황은 이미 백상루에 있다는 정보 알았고요. 우리는 그 2번 시적 대상은 바로 뭐다? 자연이라는 대상이구나라고 얘기하고 읽어주면 되겠죠. 자, 바로 갑니다. 들은 지 오래더니 보았구나 백상루. 또 이렇게 시행 끝에 서술어로 풀이해주는 말 말고 이렇게 명사로 끝나주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좀 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어주죠. 그죠? 뭔가 여운도 남기면서. 그래서 뭔가 의미를 좀 더 강조하거나 좀 인상 깊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명사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줄에서 표현법 하나 찾아야죠. 들은 지 오래였는데 드디어 보았구나 백상루. 무슨 법? 도치법 보이네요. 그죠? 백상루를 보았다잖아 원래. 그지? 도치법 하나 찾았고요. 또 있어요. 표현법. 보았구나. 이런 종결형의 어미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감탄형 어미를 썼으니까 용타법 찾아야지. 지금 이 무의고사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자꾸 찾아놔야 될 것들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야속하다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 본 듯 반기니 유정한 너인가 인연 있는 나이던가. 일단 여기까지. 자, 백상루를 이제 드디어 말로만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들었어. 아름답다고.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드디어 처음 봤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야속하구나 그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처음으로 만나봤고 예전에 본 듯
반기니 그랬어. 누가요? 자연이. 이 자연 입장에서는 야, 너 왜 이제 왔어? 야속하다. 자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강산이 그렇게 날 기다리고 있었을까? 날? 화자 나왔죠? 이런 표면적 화자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나올 때마다 발견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예전 본 듯 반기니. 그러니까 마치 이 두 사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과 화자 사이는 예전에 서로가 본 듯한 그런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름다우니까. 유정한 너일까? 아니면 인연이 있는 나이던가? 고려의 예터를, 자 이제 A 부분은 출제요소예요. 고려의 예터를 어느 해에 고쳤기에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 하구나 그랬어. 그럼 지금 이 백산 누각 위에 올라가서 뭘 보고 있는 거야? 고려의 예터를 이렇게 보고 있겠지, 그지? 그러면서 그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 했지. 역시 뭐 군화에서 감탄형 조경을 찾았습니다. 영탁법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웅장한 누각이라는 게 바로 백상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A 부분 봤으니까 문제 바로 가야죠. 1번. 누각의 모습을 보며 보고 있죠. 웅장한 느낌을 받고 있죠. 근데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어디서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순간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마음이 또 들죠. 그죠? 그래서 2, 3, 4, 5번을 보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쭉 풀이 과정에서 한번 보긴 하겠지만 너무나도 아니잖아요. 지금 1번. 그지? 확실하게 답 뒤에서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처마가 높이 솟아 공중에 들렸으니 처마는 어디 있어? 지붕 끝에 있잖아.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들려있지. 그죠? 이렇게 처마가 높이 솟아 공중에 들렸으니 금빛 푸른빛 밝게 빛나 그림자가 물가에 뻗쳤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제에서 쏟아집니다. 뭐 보여요? 금빛 푸른빛 그렇죠. 색채가 동원했고요. 이런 거 나오는 순간 역시 감각적 이미지 동원되겠죠. 시각. 시에서 시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각보다는 색채에 주목을 하시고 혹시나 물어본다면 감각적 이미지하고도 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 위에 줄, 처마가 아니고 위에 줄하고 지금 물가에 뻗쳤네 이런 부분들은 두 글자 설명 방법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 묘사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지? 잠깐만 없어? 자, 그 다음 높은 난간에 비껴 앉아 취해서 돌아오니 누가요? 화자가 이 높은 난간에 올라가서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보통 높은 곳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난간에 비스듬히 앉아서 취했대요. 뭐때 취했다는 건 아름다운 경치에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술 한잔 먹고 그죠? 또 취할 수도 있겠지. 문맥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취해 돌아보니 좌우 현판에 옛사람들 지은 시는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으니 생각이 막혀 보틀 것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자가 뭐 보고 있죠? 시적 대상 다시 어디로 이동됩니까? 좌우에 있는 현판을 보고 있잖아요. 현판이 뭔지는 알지? 절 같은 데 가보면 뭐 대웅전이면 대웅전, 무슨 전이면 뭐 칠보전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죠. 한자 같은 걸로. 그게 현판이야. 그 정도는 알아야 된대. 자, 그래서 이 현판에 옛사람들이 지은 시가 있었나 봐. 그럼 현판에 있는 시를 보고 있어. 시적 대상이 나올 때 자꾸 주목하시고요. 그 시적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는 늘 출제 요소인 거 아시잖아요. 현대식은 고전식은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계속 시적 대상에 초점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B에서도 문제를 뽑았잖아요. 자, 그 시에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대. 무슨 말일까? 보통 옛사람들이 시 지을 때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도 막 시 짓고 싶어가지고 영감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 아름다운 풍경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노래도 불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막 시를 짓게끔 보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시 짓기에 아름다운 풍경이라서. 그래서 생각이 막혀
보탤 게 전혀 없대. 무슨 말이야? 시가 화자 볼 때는 어떻다는 얘긴데? 화자가 본 이 시가 한마디로 어떻다는 얘긴데?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굳이 보탤 게 없더란 말이야. 시 자체가 너무나 이 풍경을 잘 담아낸 아름다운 시였기에 내가 뭔가 가감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손댈 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세요. 옛사람들이 지은 시를 긍정적으로 풀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지 안 가도 이 시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계속 우리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니까 이렇게. 다음.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흩어져 있는 것을 묘향산이 마주보여 푸른 병풍을 둘렀도다 그랬다. 자, 이 시에서도 지금 출제요소 보이네요. 일단 뭐 보여요? 푸른 산, 흰 구름, 색채 대비 보이고 있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시각을 쓸 수밖에 없고요. 상상해 보세요. 푸른 산들이 막 축축축 뻗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이 둥둥 떠 있고요. 그리고 높으나 또는 낮으니 또는 넓으니 좁으니 모습을 써요. 나열하고 있네요. 열반법도 나오고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뭔데 이거? 백상문화는 누가 위에 올라가서 주변의 경치를 쭉 둘러보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당연히 산들이 쭉 펼쳐져 있겠지. 구름도 간간히 보이고. 자, 그러면서 화자 맞은편에가 뭐 있는 거야? 묘향산이 마주 보인다 그랬잖아. 맞은편에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묘향산이 마주 보여 푸른 병풍을 둘러둔 것 같기도 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푸른 병풍의 오간념은 뭔데? 묘향산이겠지. 자, 그러면 시 봤어. 가보자. 구름과 어우러진 산의 모습에 대한 인상 맞잖아요. 지금 본 게 산, 구름이 단데요. 주변 풍경이라고 좀 더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높다란 성곽이 산허리를 에둘러 굳거니 펴거니 숨거니 베거니 변방의 방비는 철옹성에 가깝도다. 자, 이번에는 어디에 직접 대서 올라갔어? 성곽으로 올라갔네. 이제 보통 산에 적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런 산성 같은 게 막 세워져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산성들을 쭉 보고 있는 거야, 화자가. 근데 그 산허리를 쭉 성곽이 에둘러 쳐져 있을 거고, 어떤 건 굽어져 보이기도 하고, 또는 펼쳐져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끊어져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지? 보이는 것도 있고. 변방의 방비가 뭐예요? 일종의 방어하는, 수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성곽이 철옹성에 가깝대. 그 말은 또 무슨 뜻인데? 웬만해서 안 뚫리겠다 이 말이야. 아주 튼튼하게 방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4번 성곽의 모습을 보고 변방 수비가 그렇죠 든든하다라고 판단하네. 철옹성의 단어를 만약 몰랐다면 이거 만나 안 만나 또 하기가 힘들어졌겠죠. 역시 당합니다. 자, 그 다음 약산 동대에 늦은 구름 다 거치고 향로봉 어깨에 자줏빛 노을 비꼈을 때 일단 여기까지. 약산 동대는 지명입니다. 그럼 약산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김소월 시인의 시.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울다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자, 그 실제로 그 시에 나오는 그 영변의 약산이 그 김소월 씨 고향이고요. 평북 출신입니다. 자, 여기 다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약산 동대에 늦은 구름을 싹 거치면서 향로봉, 봉자 끝나면 봉우리 이름입니다. 향로봉 어깨에, 그럼 의인화시킨 거죠. 자줏빛 노을이 비꼈을 때, 우리 노을 단어 보면 지금 시간적 배경, 해가 떨어지고 있구나, 저녁이구나 느낌 오겠고, 창문을 열어 젖히고 베개에 기대니 이제 잠자리에 누웠나봐.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겨를이 없대. 그러니까 뭔가 화자가 마음이 뭔가 번잡한가봐. 그런 마음에 눈도 겨를이 없대. 즉 쉴 겨를이 없다는 말이야. 마음도 번잡하다 보니까 눈도 번잡하다는 의미겠지. 뭔가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 같아요. 두 갈래로 내린 물이 누각 앞에 와 모아져 세 갈래 물줄기 되어 도로 섞여 도로 감도니. 상상해봐. 두 갈래 큰 물줄기가 흘러내리다가 요 백상로 누각 앞에 와서 모아졌어.
그러다가 다시 세 갈래 물줄기로 또 탁탁 흩어져 가는 거야. 상상되죠? 그러니 쌍용이 뒤틀며 여의주를 다투다가 산성을 가로풀어 갈라놓은 모양이로다 그랬다. 여러분 쌍용이 뭡니까? 두 마리의 용이죠. 그러면 이 두 마리의 용은 지금 뭘 비유한 말이겠지. 실제 용이 어디 있겠어. 이런 거 나오면 비유적 표현이라는 걸 직감해야 돼. 그러면 이 쌍용의 원관념은 뭐겠어? 그렇죠. 바로 그 위에 나오는 세 갈래 물줄기겠죠. 이 물줄기가 세 갈래로 막 흘러내려가는 게 마치 용들이 막 뒤틀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았다 이 말이에요. 다음 중요한 여울에 썰물되어 물가가 옅어졌으니 저기 여울 알죠? 물살이 저기 빨라지는 곳, 유속이 빨라지는 곳이 여울이죠. 그런 여울에 썰물이 돼요. 썰물이 뭐야? 물이 쓸려 나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물이 수심이 깊어지겠어, 얕아지겠어? 얕아지지. 물이 흘러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가 옅어졌다는 것은 문맥상 얕아졌다는 거 알겠지? 자, 마름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아녀자는 동자와 어린아이와 아녀자 누구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기의 내용을 읽었기는 했는데 자꾸 내용에 너무 우리가 또 침몰한 나머지 아까 뭐 봤는지를 전혀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때까지 이거 얘기했고요. 맞죠? 그래서 보기 읽었던 내용들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보기 읽었던 이유를 계속 머릿속에 좀 잔상을 남겨놓고 지문 나왔을 때 계속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계속 잘할 거라. 근데 한 번이 지금 어려워지. 왜? 숙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연습하시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 빨래하는 아녀자는 갯벌을 만나서 웃으며 가는가?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있는 듯 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거 없고요. 지금 이 소박한 마을 사람들 보이고 있고요. 이들은 상당히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갯벌에서 만나서 뭐 웃으며 지나가고 아침, 이것도 시간적 배경할 수 있죠. 아침 물결 잔잔해서 수면도 너무 맑아. 그래서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도 너무나 표현하니 열자가 밑에 각주 있는데요. 바람을 타고 속세의 어떤 시비를 떠났다가 뭐 지난 후에 돌아왔다는 뭐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열자를 굳이 왜 얘기했을까? 바로 화자 자신이 열자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쓴 거겠죠.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하구나. 뭔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막 마음도 붕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마지막 확인만 하죠. 아침 풍경을 보는 화자의 내면, 마음이죠. 열자와 관련지어 그렇다. 그리고 이 열자가 뭐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각주에 꼭 느끼셨다면 좀 풀리는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에 나와 관련된 4번. 나에서 향로봉에 노을이 질 때 있었죠. 창문을 열고 벽이 기대는 것 있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용 확인됐고요. 그 다음 뒤에 거 뭐예요? 보기에서 갖고 내려와야 되죠. 화자의 번잡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해 해소되었다고요? 틀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를 잘 읽고 내용과 잘 대응시켰다면 아름다운 자연 보고 해소됐어? 라는 게 아니었다는 걸 직감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해석해드렸잖아요. 저기 뒤 밑으로 다시 보세요. 향로봉 어깨에 저녁빛 노을이 비꼈을 때, 즉 저녁 때 창문을 열어젖히고 베개에 기대보니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겨를이 없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마음이 번잡한데 눈도 쉴 틈이 없다 이 말이야. 뭔가 번잡한 마음을 눈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번잡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 해소됐다는 게 터무니없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풀 수 있었고요. 또 해석의 근거는 문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좀 등한시한 채 대충 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3등급 이하 친구들은 보통 감으로 풀거든요. 근데 그 감은 정말 잘못된 감들이 많죠. 그러니까 4번을 그냥 봐버리면 아름다운 자연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아름다운 자연을 봤으니까 뭐가 해소될 만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틀리기 쉽죠. 자, 5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다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번에 보기가 하나 있죠. 다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럼 다 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그럼 제가 시 파트부터 그때 먼저 드렸을 겁니다. 43번에서 45번에 이거 했나? 43, 45 했나?
이거 프린트 안 줬나? 아, 이거 안 줬어요? 혹시 받은 사람 없나? 44 받았지? 내가 너만 줬나? 줘봐봐.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좀 시간 쓰는 게 좀 그러니까 제가 소설 갖고 온 거 어차피 이것도 들어가니까 소설 좀 보겠습니다. 자, 소설 꺼내세요. 비용 친구들. 아까 소설 프린트 줬잖아요. 안 받았어요? 늦게 왔어? 또 안 받은 사람 있나? 그럼 시간을 좀 웬만하면 맞춰오세요. 앞에 무슨 얘기하고 나면 또 뒤에 와가지고 했던 말 또 반복하게 만드는데 웬만하면 시간을 지켜주세요. 시간이 또. 그다음에 그거 지금 삼성으로 시조 조금 달라 그래서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 말 없는 친구들은 없어요. 본인이 지금 준 문제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해당 그 본인이 좀 더 하고 싶은 거 미리 저한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소설 보겠습니다. 26번에서 28번입니다. 자, 문항수조 세 번째짜리 이런 문제는 여러분 보통 한 5분 정도는 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데 시간을 쓰면 안 돼요. 내용 자체도 어려운 소설도 아니고요. 자, 본인 나중에 이런 거 연습하실 때 이런 거 5, 6분 안에 자꾸 끝내보려고 시간도 계속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26번 한번 볼게요. 윗글에서 수상 특징 보세요. 이것도 늘 묻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계속 좀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26번에 지문 읽기 전에 먼저 한번 보신다면 아, 역시 계속 나오는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우리가. 1번 선택지에 보면 뭐 보여야 돼요? 동시 진행되는 사건. 제가 이거 무조건 답 아니라 그랬죠. 그냥 무조건 지우는 거예요. 왜요? 알맞은 거 하나 찾는 거다. 내가 있는 무조건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지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택지 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죠. 4번 무조건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알맞은 거 물을 때 그냥 두 개는 그냥 무조건 따라 나오는 말. 그러니까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세요. 이번에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인물의 삶을 보여준다. 이거 여러분 이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이거 뭐 묻는 문제인 줄 아세요? 그렇죠. 시점 묻는 문제예요. 현대소설이잖아요. 제가 현대소설 나올 때 반드시 시점 꼭 물어보니까 생각하라 그랬어요. 중학교 그런 내신 공부처럼 무슨 시점이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무슨 시점인지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되고요. 그 시점이 효과를 묻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시점 찾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과거 사건, 현재 시제로 본 서술 이런 것들은 내용 읽으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묘사 보이죠 역시나.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출제해서라고 내가 주목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직접 개입 유무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대신에 시점을 물어본다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할 말이 별로 없긴 한데 보통 두세 개씩 나옵니다. 시점을 물어보는 지금 선택지가요. 그러니까 시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개념에 대한 완성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27번에 이걸 뭐 어떻게 풀어? 기억력 디클리밍은 실시간으로 풀라고 그랬습니다. 자, 28번에 보기인데요. 근데 보기인데 여러분 이건 지금 앞에 주어 자리를 보세요. 작품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죠. 소설은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해설서이기보다는 문제를 하나 또 만들기 위한 심화형 보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읽어보고 갈게요.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활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왜 굳이 하겠어요? 이 소설에서 쓸 거니까 물어보니까 쓰고 있는 말 아니겠어요? 자, 소설입니다. 그러면 갈래가 바뀌었으니까 또 어떻게 풀 거 생각해야죠. 인물 중심으로 읽고 인물들 관계 나오면 계속 정리하시고요. 배경 나오면 체크하라 그랬죠. 현대소설이니까 둘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근데 아까 우리가 서술상 특징 보셨잖아요. 공간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안 나왔죠. 그러면서 그나마 이거 먼저 본 친구들은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 이거 읽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보이면 체크하는 연습을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숙달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서술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확보. 그리고 아까 봤죠? 여기서는 늘 물어보더라는 거. 그 외에도 뭐 소재라든지 그런 거 늘 물어보게 됐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감각적 소재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작품에서는 요 감각적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그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서 어떤 감각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이 작품은 자식이 인물이죠. 역시나 시에서는 1번 화자 정보 많이 준다고 했고요. 소설에서는 1번 인물 정보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역시 인물 정보 나오잖아요. 자식이 나올 거고요. 어머니의 인생, 엄마 나오겠네요.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식이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갈등이 나오겠죠. 그럼 소설은 무슨 문화? 갈등의 문화. 그래서 그 기본적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긴대요. 그럼 이 기본적 삶의 욕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갖고 있는 거겠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삶의 욕구를 자식 입장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이 그려졌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소재라는 게 바로 후각이었네요. 이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어떤 냄새, 이 냄새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네요. 특히 작가는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이 갈등을 통해, 여러분 딱 보시면 갈등은 당연히 이렇게 갈등 나오겠죠? 그럼 냄새를 대하는 이 각기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냄새와 자식이 생각하는 냄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타난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 세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지적한답니다. 그럼 결국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자식을 비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됐나요? 여러분 보기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도 이렇게 읽었는데 잘 읽은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작품을 분석하면 됩니다. 가볼게요. 어머니는 인물,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자, 인물에 대한 정보 주고 있네요. 엄마는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대요. 삶에 대한 집착이죠.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생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구체적 예고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야죠.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했다. 역시나 보기 읽었던 내용으로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뭐예요? 먹는 거, 식욕, 기본적인 삶의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에는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이다.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며 심하게 며느리를 닥달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아내가 있겠고 역시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 사이겠죠. 어머니한테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며 당장 병원에 찾아가 주사 맞는 것을 좋아했다. 자, 출제소입니다.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계속 조금만 아파도 주사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풀을 주면 되죠. 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다른 사람이라는 자식이겠죠. 아들. 완고한 모습. 완고하다는 뜻 몰랐다면 또 모를까? 네, 쉽죠? 갑니다. 우리들 가족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역시 어머니였다. 그래서 생에 대한 집착이, 기본적 삶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했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동원해서 보여주었고요.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대. 그렇다면 어머니의 젊었을 때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거잖아. 엄마의 과거 모습 한번 볼까요?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그러네요. 아무리 아파도 자리 고정하거나 즉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먹지도 않았어. 자, 우리 일문안에서 봤던 엄마의 현재 모습과 정반대 맞네요. 몸살이 나서 끙끙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역시 이것도 과거의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어볼게요.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런 거 약간 길가민가 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 이거 당연히 밭일 하는 것이고, 밭일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죠? 가족을 위해서. 이런 거 생각한다면, 연결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계속 깜찍하면 남겨뒀다가 나머지 선택지 보면 되잖아요. 자, 갑니다. 계속 본문.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가 않았다. 아, 이거 봐. 여러분, 제가 왜 밑줄치 문제를 문맥 문제라고 얘기해요? 아까 기억, 니은만 딱 보고 읽었을 때 좀 애매했지만 조금 더 읽어주니까 확실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치 문제는 문맥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확실해졌잖아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게 희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선지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밑줄 친 것만 보고 판단이 좀 어려울 때는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그러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을. 다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해 하셨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100% 확신하죠.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러면 과거에 이 어머니를 바라본 내 입장은 상당히 과거의 엄마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도 엄마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작가 입장에서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얘기인가. 자식이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죠. 자, 어머니의 삶은 여러분 이렇게 굵은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실시간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이제 쭉 호흡을 안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 가난과 땀과 희생과 인종, 어떤 참아냄의 그것이었다.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그 외로움을 참아야 했고, 척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그 반건충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이제 떠맡은 뜨는 가장의 역할을 또 해야 됐네. 계속된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그 희생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있었다. 그래서 역시나 과거에 자식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 아름답고 강한 존재. 너무나 존경스러웠다.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이제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드디어 나오네요. 냄새. 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도 모른다. 따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이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뭔가 버그러졌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고부 사이가 누구 사이예요? 그렇죠.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를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야. 시어머니 고자, 며느리 부자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무렵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대. 자, 역시 디귿. 자, 여기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잖아요. 냄새를 싫어한다는 것이. 그죠? 뭘 어려워합니까? 벌써 답이 나왔고요. 다음.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했고, 구리한 된장 냄새, 시기질한 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고리고리한 멸치 젓갈 냄새, 꿀꿀한 두엄 쌍둥 냄새, 짭조름한 오줌 버켓 지린내, 고리착지근한 발가락 꼬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식음 털털 고리 탑탑 쓰고 쉬고 짜고 매운 냄새 등이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자, 여기도 지금 열거법 쓰고 있고요. 하나같이 다 어머니에게서 나는 냄새가 좋지 않다라는 것, 즉 부정적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네요. 그러니 뭘 판단이 어렵겠습니까? 역시 문맥을 보니까 더 확실해졌고요. 나는 그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었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아, 우리 엄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마치 풀잎 향기보다 더 상큼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프랑스입니다. 향수보다도 더 향기로웠고 아무래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과거에 너무나 좋았으니까 어머니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다. 친구들과 싸움질을 하다 얻어맞고 붕이 머리 끝까지 치솟아 있을 때도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곤 했었다. 중요하다. 어머니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 발등에 볼이 많이 깊어졌고요. 나는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고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다. 아내는 얼굴이 창박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아,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다. 나도 그렇게 느끼니까. 온종일 누워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나는 우선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렸다. 그리고 이제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반 정도 지났으면 뭘 확신해야 됩니다. 뭘요? 시점을요. 인물을 계속 체크하다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확보했죠? 그럼 찾았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까? 그죠? 내 심리 얘기 계속 들려주잖아요. 그죠? 끝나도 해도 되지만 반 정도가 지나갔을 때, 즉 중력 넘어갔을 때는 확실해집니다. 자, 아내가 누워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니 아내는 더 싫어하겠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니처 또 아프냐?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마뜩잖은 표정으로 또 물었다.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생뚱맞게 물었다. 왜? 애미한테서 냄새 날까 싶어서 그 말은 벌써 자기한테는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아까도 봤잖아. 거기에서 냄새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데서 라고 또 느껴야 되고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겠지. 전라도 쪽이죠. 그리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내 아무 냄새도 안 나면 어디 그게 사람 사는 집이 간디? 그것이 귀신이 사는 집이지.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죠?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만나다 연신코를 벌렁거리며 킁킁거렸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디?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야. 어머니는 절대로라는 말에 힘을 줘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어디 한번 맡아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며 재촉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숟가락질만 해댔다. 이놈아, 애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애미가 자식 놈들을 위해서 알캉갈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겨. 즉 너희들 뒷바라지 않다고 지금 나는 냄새란 냄새지 다른 냄새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쓰디쓴 세월의 냄새난 어머니의 말이 명치 끝을 후벼 팠다. 아팠다는 얘기죠. 역시 위험하면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하고 이제 끝났어요. 문제는 다들 너무 쉬웠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었겠죠.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뒷이야기가 정말 이 냄새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냄새냐면 남편 죽고 난 뒤에 가장의 몫으로 자기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됐잖아요. 그러면 장사도 여러 가지 막 바꿔가면서 장사를 많이 합니다. 새우젓젓갈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까 내용에도 잠깐 그런 말 나왔는데요. 밭에 나가서 뭐 호미질도 하고 그런 예상 늘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동생네 집에 갔을 때는 동생은 그 냄새를 못 맡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었다는 얘기야. 근데 또 집에 들어오면 또 냄새가 나.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보따리에 어떤 자기 살림을 조금 이제 준비해서 갖고 왔어. 그 살림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자기 방 안에서 나는 냄새. 근데 그 방 안에 있는 살림이 뭐냐면 이 자식들 먹여 세운다고 좀 전에 아까도 봤지만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고 얘기했잖아요. 장사하면서 썼던 그런 새우 젓갈 팠던 국자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그리고 그 손때 묻은 땀내에 묻었던 그런 호미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왔었어요.
거기서 나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죠?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결국 그런 냄새 때문에 자식한테 그죠? 이렇게 뭔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의 어떤 그런 어머니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어떤 작가의 의식으로 쓴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자, 28번에 아닌 것만 볼게요. 이번에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에 낸 내용이 있었고요.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나의 모습. 이 말이 나왔을 때는 과거에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의 모습으로 소개했던 말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너무 쉬웠죠? 이런 게 무슨 3점짜리입니까? 그렇죠? 자, 26번 한번 보죠. 이번에 특정한 인물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 특정 인물의 시선이 누굽니까?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거의 한 인물의 삶의 이야기는 어머니라고 보면 딱 들어갔습니다. 3번에 과거의 사건은 과거 시제로 썼어요. 아까 어머니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그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 대목 보세요. 다 종결하면 과거형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5번에 공간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묘사 장면은 보이지 않았죠. 있었으면 우리 계속 뺐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26번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늘 마음에 품고 이 선택지를 빨리 먼저 눈여겨봤다가 내가 어디에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찾아야 될지 생각하신다면 이런 문제 시간 많이 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4번에서 37번. 고전 소설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시점보다도 역시 소설자의 직접 개입이 많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전 소설 얘기 다 해드렸으니까 선택지 한번 빨리 볼게요. 34번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하고 선택지 보세요. 진걸, 웅주, 진권, 원수, 양달, 황운. 이 작품 제목이 뭔데요? 황운전이죠. 우리 주인공이. 역시 인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인물 문제, 즉 내용학의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35번에 여기 실시간으로 풀어낸 문제죠. 36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바로 오세요. 그리고 37번에 공기가 하나 있습니다. 갈게요. 영웅 소설인가 봐요. 그러면 인물이 영웅이겠네 뭐지?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늘 항상 가잖아요. 그죠? 영웅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능력을 타고날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어떤 도수를 배워가지고도 그지 영웅의 활약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력자가 많이 도와주죠. 자, 받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웅성을 부각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웅성에 대한 이야기,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때도 나올 수 있고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도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 작품에서는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뿐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이 또 머릿속에 싹 지나갔어야죠. 어떤 출생, 마지막 어떤 결말까지 쭉 그 계보 있었죠.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뿐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각이 되어 더 흥미가 고조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열을 해줬다는 얘기는 지문에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디다 짚어둬야 되겠죠? 첫 번째, 병법을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날씨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지형 지물을 활용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뭘 드러내는데요? 영웅의 활약상을 드러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더 재밌다. 또한 적대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적대자 늘 나오는 악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고전소설은요, 선과 악의 대립이 확연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감도 드러납니다. 아무래도 갈등을 하는 상황이니까 또 긴장감이 있게 되겠죠. 그죠? 역시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황운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조차 안이 튼 곳이었고 가족 30여 명이 다 죽었고 동네 사람이 겁내어 다 도망했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황운의 집에 뭔가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죠. 정리해볼까요?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쫓아. 화염이 뭔데요? 불꽃이잖아요. 그죠? 이걸
그래서 이 불 때문에 집이 다 타버렸고요. 가족도 다 죽었고요. 동네 사람도 이 불 때문에 자기한테도 튈까봐 도망칠 정도. 황혼이 하늘을 우러러 일장 통곡한 후 생각입니다. 이것은 진권의 소용일입니다. 아, 자기 집에 불나게 만든 게 진권이 됩니다. 그럼 여기 넣어야 되겠죠?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재앙도 면치 못할 것이며 장차 사명산을 찾아가 공간이죠. 종적이 없이 가면, 즉 흔적 없이 가면 설소저가 나의 존모를 몰라 반드시 몸을 보존치 못하리니. 일단 여기까지. 황혼이 계속 이렇게 집에 있다가는 진권에게 계속 당해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명산으로 일단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 도망을 가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그 종적을 남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누가 설소저가 소저 나오면 아가신 거 알죠? 설소저가 나의 존몰,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몰라서 반드시 몸을 보존치 못할 거다. 그러면 이 두 사이는 벌써 좋아하는 사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사를 알게 하고 가리라. 무슨 말이야? 내가 좀 힌트 주고 가야 되겠다. 나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지? 하여 절구 10여 수를 지었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절구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한시 배울 줄 우리가 4줄짜리도 된 한시를 절구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련의 집 후원에 들이치고, 퍼즐 또 맞추면 되죠? 집 뒷뜰에 던져놓고, 이날 사경에, 여러분 삼경 많이 봤죠? 삼경이 몇 시인지 기억나니? 새벽 밤 1시에서 3시 사이지, 그지? 그러면 3시, 11시부터 1시야. 11시부터 1시 사이. 그러니까 사경은 1시부터 3시가 되겠지. 삼경이 특히 자주 나오는 용어라서 좀 알아두세요. 삼경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한밤중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시간까지 알아두면 되겠지. 자, 어쨌건 이날 사경에 이제 떠났습니다. 사명산으로 달려갔고요. 몇 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사람이, 인물 나왔죠? 사명산에 왔는데 한 사람이 있어. 사자를 타고 다니네. 딱 봐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겠지, 그지? 뭔지 알까? 주인공을 누가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산속으로 들어가더라. 황혼이 그 노인을 따라. 그럼 노인은 누군데? 한 사람이겠지. 역시 고전소설입니다. 같은 인물을 다르게 쓸 수 있는 용어 모이면 계속 추적하라 그랬어요. 노인을 따라 수리를 들어가더니 높은 벼랑 아래 이르러 는 그 노인이 채를 들어 사자를 치니까 사자가 2번 뛰놀며 벼랑 위로 푹 뛰어 올라가더라. 황혼이 능히 오르지 못해서 벼랑 아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문득 본즉 벼랑 사이에 큰 길이 하나 있어. 황혼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며 살펴보니까 수십 장 벼랑 위에 백수 노인이 앉아있네. 그리고 청이동자에게 옥패리를 불게 하고 있네. 자, 그러면 백수 노인. 왠지 이 사람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청이동자가 뭔데? 푸른 옷을 입은 아이죠. 그래서 옥패리를 불게 하는데 황혼이 그 섬돌 계단 아래에서 나아가 제배 2번 절하고 인사드린 거죠. 안녕하십니까? 노인이 문득 동자를 명해서 살령을 부르라 하더니, 자, 얘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노인은 왜 신경 안 쓰고 청이동자에게 계속 뭘 명했다. 뭐, 야 살령 데리고 온나? 살령이 뭐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산을 지키는, 이 사명산을 지키는 신령과 존재들. 그 산신령이 나잖아요, 보통. 자, 그러면 요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래, 부르라 하더니 산 위에서 쫓아 큰 사자가 내려와 노인 앞에 엎드렸어. 굴복했대. 그러면 지금 이 살령이 누군데? 바로 큰 사자죠. 아까 사자 타고 다녔던 그 사람 맞죠? 그래서 다 맞다. 퍼즐 맞춰놓고요. 이 산을 지키는 사자.
자, 이제 노인이 꾸짖죠. 너 이미, 너 누구야? 사자지. 이 산을 지킨다면 진토 미생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함이 옳을 소냐? 아, 왜 뭐라고 있어? 지금 황혼이라는 인간 세상의 어떤 인간이 지금 이 산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모름지기 산을 지킨다는 놈이 속세에 있는 인간이 막 들어오는데도 지금 너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진토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죠?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고전 시가에서 속세를 가리키는 단어 홍진, 미진, 풍진, 진세 다 뭐 있어요? 얘기했죠? 미생이라는 것은 미천한 그런 어떤 사람을 얘기하겠죠. 왜 들어오겠어? 라고 뭐라 했어? 자, 이제 기억 봤으니까 문제 봐야죠. 노인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자를 꾸짖고 있다. 맞죠? 네, 다음. 하니 그 사자가 듣기를 다음에 화가 난 마음이 너무나 등등하여. 그렇죠. 얘 때문에 혼났잖아. 그래서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붉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고 늘 누구한테? 황혼한테. 황혼이 급히 몸을 날려 벼랑 위에 올라앉아 꾸짖기를. 황혼도 이 사자한테 또 꾸짖네. 아무리 속인이다 해도 어찌 명산에 출입지 못하리요? 무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속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대단한 산에 왜 내가 못 들어오는데? 내 비록 용렬 하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하노라. 내가 비록 용렬, 문맥상 뭐 같아요? 좀 못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죠. 졸렬하다는 말 알아요? 비슷한 뜻입니다. 그만 좀 졸아라. 내가 비록 용렬 하나 너 같은 짐승을 사자인데 짐승이라 하면서 곤충으로 알겠대. 이 같은 놈 나한테 상대 안 된다. 그죠? 혼축군형 내고 있네요. 자, 이어볼게요. 꾸짖은 거 맞죠? 그 다음 아까 노인이 뭐라 했나요? 왜 이런 속인을 들였어? 라고 뭐라 했는데 왜 속인을 못 들어옵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반감 맞잖아요. 앞 뒷부분 안 봐도 되죠? 이건 다. 다음 하고 몸을 날려 내려가면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치니 사자가 휘파람을 길게 하고 간데가 없더라. 빵 때렸는데 뿅 하고 사라졌단 말이야. 역시 보통 존재들이 아니겠죠. 그죠? 아까 뭐 초월적인 능력 뭐 보인다 그랬는데 일단 이들도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죠. 다음 그제야 황혼이 도사의 술법인 줄 알고 다시 노인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저는 가긍한 불쌍한 사람으로 사명산 도인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사오니 바라건대 존구는 즉 상대를 지금 존경하면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백수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존구는 아득한 저의 인생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무슨 정보를 할 수 있나? 얘가 지금 사명산 들어온 이유는 뭔데? 사명산 도인을 찾으러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도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도인인지 모르고 하는 말 같죠? 길에 보시면 됩니다. 답 나오죠? 깨닫기 뭘 깨달아 몰랐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자, 하고 이제 노인이 말하기를 무슨 일로 사명산을 찾아가는데 시집이 뚝 떼고 물어보고 있죠. 지면서 황혼이 말하기를 사명산 도인을 찾아 제자가 되어 술법을 배우려고요. 하니까 노인 그대 재주를 보니 그만해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다. 즉, 니 지금 막 사자하고 니 하는 거 보니까 니 꽤 하네. 니 그 정도면 세상에서 충분히 쓸만하다. 이제 시절이 태평하거늘 술법을 배워 무엇하려는가? 자, 세상도 지금 태평성대인데 굳이 내 술법 왜 보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답이 나왔으니까 확인만 해주시고요. 저는 계속합니다. 황혼이 이르기를 헌원씨도 치유의 난을 만났고 주나라 문왕도 훈족의 침입을 당하여 계시니 여러분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고전 글 읽다 보면 여러분 너무 자주 나왔잖아요. 뭐야 이거? 고사 인용하는 거. 너무나 뭐 시에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거죠. 이게 옛날 글쓰기 문화 관습이었으니까요. 그럼 결국 이런 얘기 고사 항상 왜 등록시킨다? 화자가 찬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나도 지금 아무리 태평 시절이라 해도 이 헌원씨도 그랬고 주나라 문왕도 그랬고 갑자기 큰 난을 당했으니까 나도 그 난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야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위태로움을 잊지 아니함이 옳습니다.
이제 노인이 웃으며 말한다. 그러하다면 나를 따라와. 하거늘 그제야 황혼이 이거 봐 사명노사인 줄 유죄 않았네. 그러니까 문맥을 더 읽어보면 다 확실해지죠. 다음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러는 팔문 분갑과 진법과 검수를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조력자 확실하죠. 자, 이제 중략. 서련은 아까 좋아했던 여자 서련은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 근데 양철도 나쁜 놈이다, 그죠?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아무 표시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양철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가 태항산에서 도수를 배웁니다. 서련은 태항산. 얘도 도수를 배웠어. 얘는 여기서 도수를 배웠고요. 그럼 도수를 배운다는 딱 이 문장 보자마자 뭐가 또 연상됩니까? 이 여잔데? 여성 영웅이겠다 생각드려야죠. 그런 거 많이 봤잖아. 홍계월전, 그죠? 뭐 정수전전 그런 작품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권과 그 형제인 진형, 진걸은 반역을 꾀한답니다. 아까 우리 진권 다 났잖아요. 나쁜 새끼. 형제도 다 나쁜 새끼네요. 진형, 진걸. 반역을 꾀하고 이에 황제는 서련을 원수해. 자, 이런 거 해봐야 되죠. 왜 굳이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줄거리까지 만들어서 줬을까? 이거 모르면 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된 줄거리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서련은 뭐가 된 겁니까? 원수가 된 거죠. 역시 영웅소설에서 원수는 전쟁터에서 대가리죠. 우두머리. 자, 그리고 황혼을 부원수라고 하네요. 그럼 얘가 지금 1인 황혼전이 얘가 주인공인데, 그지? 서련이 원수가 되었어.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또 보여주는 여성 영웅 소설이기도 해, 이 작품이. 그래서 이들을 토박했다. 자, 이제 원수가, 이거 봐. 오늘 정보를 안 줬다면 원수 누구야 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압니다. 서련입니다. 조서를 읽어서 장졸 등을 다 알게 한 후에 진형을 죽인 연유를 황제께 전했대. 그럼 지금 진형은 죽었다. 왜 죽였는지를 황제께 보고했고, 진권을 이제 잡을 계획을 생각할 때 천서옥각경을 보다가 소재죠. 문득 일개 한 계책을 떠올리고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 진권을 잡을 그런 계획이 있었나 봐. 군중에 전령, 명령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80만 병사들이 각각 부대 하나씩 대령하되 5월 22일 술시에 웅주를 파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부대가 밑에 보시면 큰 자루 같은 거네요. 이거 뭐 했을지 궁금하네요. 뒤에 보면 나오고요. 이런 80만 병사들에게 자루 하나씩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이걸 5월 22일 술시 때 웅주를 파하기 위해서 이걸 쓸 거래요. 하니 여러 장졸들이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렇죠? 그냥 다만 명령을 했으니까 듣고 준비했겠죠. 자, 이때는 5월 이제 22일 됐네요. 진걸이 진권에게 말하기를. 이 둘이 살아있죠. 그러면 오늘은 을사일이니 만약 기묘시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이며, 아까 술시에 웅주를 파할 거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큰 비가 내리면 술시까지 내릴 것인데 성 안에 수도를 신축하라 그랬습니다. 밑에 뜻. 단단히 탈러서 경계하랍니다. 쉽게 말하면 비가 너무 폭우가 쏟아질 것 같으면 성이 잠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게끔 뭔가 좀 준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네. 자, 물에 안 잠기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어. 하더니 과연 묘시 말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날 인시에 원수가 일시에 제군들을 재촉해서 조반 아침밥을 먹이고 각각 부대에 모래를 담아 대령했더니 술시가 되매 연속해서 큰 비가 계속 내려 평야에 다 물이 불어 넘쳤는지라. 성 안에 큰 물이 미쳐 나오지 못해. 성 안에도 물이 지금 보이고 있죠. 원수가 명령을 내리매 80만 병사가 일시에 그 모래 넣은 부대로서
수도를 곳곳에서 막아버리니 더 이상 물이 흐르지 못하고 성을 넘는지라. 결국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또 생각했어야죠. 아까 보기 읽을 때 뭘 활용해서 이런 능력 발휘할 거라 그랬잖아요. 날씨를 비와 연결시켰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진권이 너무 놀라 성곽 위에 올라가 물을 피하지만 물이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어. 어두운 밤에 당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뿐. 그때 문득 전선장 양달이, 그리고 아까 양철도 나쁜 놈이었는데 양달도 나쁜 놈 같죠? 다 형제면 형제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전선장 양달이 이 진권이가 위급하다는 걸 보고 전선 10여 척, 그래서 이 전선이 먼저 눈치챘지. 10여 척 그랬으니까 전선이 뭐 같아? 배라는 걸 눈치채야죠. 그러면 전선장이라는 것도 뭔데? 이 전투에 쓰이는 배를 관리하는 장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군이야, 해군. 그지? 그래서 이제 자기 편이 위태로우니까 도와주러 온 거야. 성곽 아래에 이제 배를 대는데 진권이 진건과 함께 겨우 장사 50여 원을 데리고 동쪽을 바라고 도망쳤더라. 이때 원수가 진권의 도망침을 보고 군사에게 또 분부 내려 막은 물을 이제 트게 하고 성 안에 들어가 성상에 청도 깃발을 세워 백성을 두루 살피어 위로해주고 정병, 정예병사 10만을 모아 급히 진권을 추적해 갔단 말이야. 자, 이제 진권이 동호에 다다라. 역시 공간이죠. 동호까지 도망을 갔고요. 거기에 도착해서 청홍성에 운거했답니다. 이 동호에 가면 이 성이 있나봐요. 이 성에 들어가서 운거했대요. 이제 진을 치고 막 이제 거기에 지내고 있는 거죠. 문득 군사가 보고 내린 서련이 이미 성 아래에 결진하였다 하거늘. 여러분 서련이 누구야? 우리 원수죠. 서련 원수가 이미 그 성 청홍성 아래 모여있다 하거늘. 자기들 입장에서 적이 온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진권이 또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원수가 이제 진권이 청홍성에 들어감을 보고 동호 지도를 딱 들여다본 후, 자, 그러면 얘가 동호의 지도를 왜 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지도를 왜 보겠어? 치역을 이용하겠죠, 또. 그죠? 자, 그래서 지도를 이제 이렇게 딱 보다가 중장을 각각 뽑아서 싸움 잘하는 장수들 좀 뽑아서 10년에 사방에 이제 매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차여차해라 하고 스스로 대군을 거느려 오주에 진을 쳐놓고 그러면 서련은 오주에 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뽑은 장수들은 요 동호회 10년을 쫙 에워싸게 만들어놨어. 자, 그러면서 자기는 오주의 진을 치고 싸움을 이제 도두대 싸움하라 도두고 진권이 마침내 이제 나오지 아니하다가 20여일 만에 식량과 말을 먹일 풀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죠. 군마와 백성이 다 죽게 되었더라. 이에 진권이 배수의 일전을 생각하고 정말 고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배수의 일전. 원래 사자성어입니다. 배수지진이라는 거는데요. 어조사 진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배수의 진을 친다. 무슨 말이야? 등배자에 물숫자. 자기 등 뒤쪽으로는 물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앞을 보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싸우다가 도망가면 물에서 빠져 죽거든.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즉이래 진걸로 선봉장을 삼고 양철로 후 군장을 삼아, 즉 앞에는 진걸, 뒤에는 양철 삼아서 잔병 남아있는 병사 5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이제 청하거늘. 이제 원수 서련이죠. 하령 명령을 내리기를 병법에 군구 막추라 하니, 밑에 각줄 피할 곳 없는 도적은 쫓지 말라. 쟤들 이제 궁지에 몰렸는데 이제 오갈 데 없어. 쟤들 막지 마. 어딜 도망가도록 막지 마.
하니 도적의 길을 열어주고 뒤를 쫓음이 옳다라고 했어. 여러분 병법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병법을 따르고 있죠. 병법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자 하니까 이제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군사를 거두어 길을 터줬어.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살려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문 지도를 보니까 도망가면 이곳밖에 지나갈 곳이 없단 말이야. 그래? 딱 이것도 지금 했겠지. 자 이제 진본이 의심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급히 오주로 바라 도망가더란 말이야. 원수가 그제야 각 진에 호령을 내리고 기고 깃발과 북을 막 세워 급습하니 그냥 막 들이닥친 게 아니고 깃발 날리고 북 치고 가니까 얼마나 더 겁이 나겠어. 그래서 급습을 하니 진군이 황망 너무나 지금 바빠졌어. 분주할 즈음에 서하규와 우시춘 등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나아가 진걸과 진권과 양철 부자 형제가 아니고 부자였네. 아들과 아버지였네. 그지? 양철 부자 등을 다 산채로 잡아버렸어. 그러면 서하규와 우시춘은 누군데? 우리 편이잖아. 그지? 역시 이렇게 인물 나올 때마다 특히는 영웅소설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장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편 동그라미 나쁜 놈 세모 이런 식으로 그죠? 표시를 좀 해줘도 눈에 좀 잘 보여요. 자 원수가 진거를 효수하고 진권 등을 함거에 술에 넣어 경사로 보내고 임금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원수는 뒤를 쫓아 회군하더라. 그래서 이제 먼저 죄인들을 앞송해서 보내놓고 이제 뒤를 딱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중략 이후를 보면요, 거의 제목은 화문전이지만 서련의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지금 뒷부분에는 화문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34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할 때, 여러분 남은 문제 좀 보고 있어요. 이거 복사할게요. 그 나무 앞으로 좀 줘요. 그 이면지 썼어? 귀여워. 문제 풀려고 던지지 마라. 그 이면지 쓴 거야. 니 건 왜 안 봤니? 바보야. 모의고사를 보시고요, 여러분은 그 이면지 쓴 거니까. 네. 자, 문제 다 보셨죠? 34번에 내용 확인 문제죠. 이런 34번 문제가 요즘은 내용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틀립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것들이 좀 많아요. 1번, 진걸은 웅주에 머무르다가 원수에게 사로잡혔다. 아니요, 아까 오주에서 잡혔죠.
2번 진고는 성이 물에 잠겨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했잖아요. 그죠? 아까 양철인가요? 와가지고 배를 대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정답 2번. 원수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백성들과 함께 대피한 게 아니죠. 그죠? 서련은 부대를 준비시켰습니다. 4번 양단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권에게 닥친 어려움을 외면했다. 아니죠? 다 도와줬습니다. 자기들끼리 나쁜 놈들이지만. 5번 황후는 청해동자의 도움으로 벼랑에서 사명산 도인을 만났다. 청해동자의 도움을 받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지가 찾아갔죠. 자, 그 다음에 35번 했고요. 그 다음 36번에 A는 자, 절구 시벼수 서련에게 본인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던 시였죠. 그죠? 1번 A는 황혼이 서련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기 위해 유한수. 역시나 1번의 답이 팍팍 나와버리니까 그죠? 맞나 싶죠. 그죠? 확인해보세요. B는 지금 천성 옥박경이죠. 그죠? 요걸 보면서 어떤 계획이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야. 그러면서 부대 하나씩 준비하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자신의 의도를 숨깁니까? 3번에 황운이 서련에게 그리고 원수가 황운에게 상대방과 한 약속을 일깨워준다고요? 뭐 A는 그렇다 하지만 B는 전혀 아니죠. 4번에 A는 황운이 서련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맞고 B는 원수가 장졸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준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5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알려준다. 전혀 아니죠. A, B 다 틀렸어요. 자, 37번에 역시 아닌 것만 보겠습니다. 이번에 원수가 정병 10만을 모으고 기구를 세워 급습하는 장면이 있었죠. 내용에서. 근데 거기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냐. 역시 초월적이란 말도 보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용도 있었고 보기도 끌고 내려왔고 뭔가 맞는 것처럼. 근데 아니죠. 왜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뭐가요? 정예병사 10만 명을 모으고 깃발과 북을 막 둥둥 치워서 급습하는 것 얼마든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이걸 초월적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결과. 자, 뭐 도술 부리거나 그런 장면이 나와야 우리가 초월적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막 둔갑술해서 막 변신하거나 막 그런 거 나와야죠. 자, 마지막 반드시 들어보겠습니다. 43, 45번입니다. 이성국이 꽃피는 시절과 그리고 권정우의 저수지. 자, 이렇게 43번에 공통점 묻는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소설에서는 지문 나오고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소설 특징이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개념어들 중심으로 먼저 봐놓고 지문 읽어주면 좋다 그랬는데 43번 같은 경우도 그런 예예요. 여러분들. 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표현상의 특징이란 말 쓰지 않았지만 똑같아요. 1번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이런 건 눈만 있으면 되죠. 빨리 가 끝에 보세요. 당신 명사로 끝난 거 맞네요. 다음 나와보세요. 깊고도 높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건 시상을 마무리했다 그랬으니까 끝을 보는 건데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했는 시행이라고 말하면 한 줄의 끝에 명사로 끝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끝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시상을 마무리라고 했으니까 끝을 본 거야 지금 우리가. 근데 어느 특정한 시행을 명사로 종결했는지는 이 끝을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청자 설정.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들? 별출제요소잖아요. 화자가 청자를 만약에 설정했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을 건네는 게 되잖아요. 출제요소 맞죠? 다음 3번의 표현법, 4번의 하강적 이미지, 상승적 이미지, 즉흥적인지 부정인지 찾는 또 요소 아닙니까? 5번의 유사한 동사구조 반복. 이거 뭐예요? 이것도 표현법이잖아요. 대꾸법. 늘 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번에 나와 당신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억 내용을 이해한 내용인데 아닌 걸 물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45번 역시 보기 좋습니다. 가보죠. 먼저 가와 나는 했으니까 공통점 설명이다. 그지? 가에도 적용, 나에도 적용. 모두 자연현상을 관찰했답니다. 시적 대상은 자연현상이네.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화자가 이걸 보고 깨달음을 얻을 때 이거는 뭔데? 주제겠지?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 먼저 가는 좀 제목 보셨죠? 꽃 피는 시절입니다. 아하, 벌써 다 이해했네.
꽃피는 게 자연 현상이지 뭐. 그지? 요걸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개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요 그대로 넣으세요. 이거잖아요. 자연의 섭리, 꽃피는 거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개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뭐 했다고요? 깨달음이죠. 다음에는 인고와 희생이라는 가치. 이게 다 해줬네요. 그죠?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그럼 뭐야? 자연현상 중에 뭐 상처를 주는 존재가 있나봐. 그런 상처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 저수지의 모습을 통해. 그러면 이 저수지도 하나의 자연물로 보면 된다. 그죠? 자연물은 저수지였고요. 이 저수지의 속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저수지는 자신에게 상처 주는 존재마저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저수지가. 이런 저수지의 모습을 통해 이번에는 포용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네. 구조가요, 여러분들. 가글을 보시면 뭐뭐를 바탕으로 뭐뭐한다. 나가 결국 뭐뭐를 바탕으로 쓰자는 뿐이지 뭐뭐를 통해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가부터 가볼게요. 꽃 피는 시작. 봄이겠죠? 멀리 있어도 나는 화자 나왔고요. 당신을 압니다. 당신. 아까 당신이라는 게 지금 요 보기를 읽고 온 친구라면 뭐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할 수 있죠. 꽃일 거 아닙니까? 꽃. 그죠?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안다 이 말이야. 당신을 알아요. 직접 대상. 귀먹고 눈먼 당신을 추운 땅속을 헤매다가 추운 땅속에 왜 있겠어? 겨울에는 보이지 않았겠지. 근데 봄이 되면 당연히 올라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헤매다가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죠. 그 누군가는 화자일 수도 있고 이 꽃을 보는 여러 우리 인간들일 수 있겠지. 꽃 보면 좋아지잖아 기분. 그러면 기억 보고 4번에 기억에는 내가 당신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구나. 왜? 잔잔한 웃음을 떠올리게 해주니까. 역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면 됩니다. 다음.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당신은 오고요.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온대요. 여기서 무슨 법? 아까 봤죠? 유사한 문장 구조 감독 나왔잖아요. 뭐 이런 데서 이거 못 찾으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찾았고 보기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찾았으면 잘했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건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요. 생각지 않아도 오고요. 안 불러도 때가 되면 온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섭리니까, 순환이니까.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오 귀엽다. 흙더미가 이렇게 있어. 그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법이잖아. 흙더미가 왜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꽃 피었나? 꽃 왔나? 싶어서 보고 있는 느낌이죠. 다음.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가 이제 누군지를 한번 맞춰봅시다. 이 화자가 누군지.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대. 그러니까 꽃이 피기 개화 과정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꽃이 피려고 하면 그 꽃을 담고 있는 대상일 거 아닙니까? 뭐가? 꽃을 품고 있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치겠지만, 그러니까 봐. 꽃이 아직 활짝 개화가 되기 전에 꽃이 이렇게 안에 있었을 때 그 뭔가야 지금 나라는 게. 뭐 가지일 수도 있고, 가지에서 꽃이 나오잖아. 가지에서 뻗어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지일 수도 있고 그 꽃이 이렇게 그 꽃을 품고 있는 바깥에 어떤 외피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하겠지만 왜? 나를 벗어나야 꽃이 피는 거니까. 그렇게 몸부림하지만 일단 니은 볼까요? 44번. 니은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안타까움. 그러면 꽃이 나를 못 알아서 막 안타까워하는 게 니은에서 어디 있는데? 문맥 좀 더 볼까? 그렇게 나를 벗고 싶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나에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그 말은 뭔데? 꽃이 필 때면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이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가 갈갈이 찢어지고 해야만 네가 피어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외피가 있는데 꽃이 피려면 바깥에 있는 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해야 이게 꽃이 핀다 이 말이야. 밖에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꽃이 안 피잖아요.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다 해줘야 네가 핀다 이 말이에요. 아까 꽃이 피는 과정을 통해서 인고와 희생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뭔가 주변에 많은 인고의 과정과 희생에 따라야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음.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음상상징어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색채어 고운 당신을 잇밑이 뱉어낼 테지만 이거 뭔데? 당신을 뱉어낸다는 건 개화시킨다는 얘기죠. 꽃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될 때까지 나는 엄청난 희생과 인고의 시간들을 참아내야 된다는 거야. 너를 피워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볼까요? 이것에는 내가 당신 때문에 느껴야 하는 다양한 심정. 그게 뭔데?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들키고 싶고 날뛰고 싶고 이거잖아요. 맞네요. 17번. 그렇지만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결국 내가 꽃으로 피워내긴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널 떠나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 아프다. 아득하단 말이야. 이걸 일종의 꽃이 피는 개화의 과정이 마치 우리가 인간사로 한번 대응시켜 본다면 사랑하다가 떠나보내는 이별의 어떤 그런 순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상. 리을 한번 볼까요? 리을에는 당신을 보낼 일에 대한 나의 막연함이 들어. 이거 여러분 거의 동어 반복입니다. 수준이 뭐냐면 막연하다는 말과 아득하다는 말이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너를 보내냐 이거야. 그게 너무 막연하고 아득하다. 다음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을 댕기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내 고통이 있어야 너가 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너를 떠나보낼 일이 아까 아득하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불탄 살가죽을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다 그 꽃을 피워낼 때까지 그 바깥에 있던 뭔가들이 가지나 이런 것들이 그지 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개화 과정에서 겪을 고통들 이런 것들 희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별이 너무나 막연하고 아득하고 막막하니까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 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꽃이 막 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을 쥐어 뜯고 있다고 하네요. 인고의 어떤 희생을 또 표현한 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미음만 볼까요? 미음에게는 나에게서 벗어나려 애쓰는 그렇죠. 당신의 모습. 내 가슴을 쥐어 뜯으며 발구르고 있는 게 당신이었으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안에서는 같은 노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43번에 2번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해서 시상을 정리하고 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청자잖아요. 지금. 당신한테 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았다면 이거 2번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반어법 없었고요. 하강적 이미지 없었죠. 그죠? 밑으로 다운되는 거, 꽃잎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피어나는 거 좋다. 유사한 동작으로 찾았으니까 일단 보려고 해서 1번, 2번, 5번 남겨놓고 지웠으면 좋았죠. 자, 45번에 1번. 가에서 추운 땅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것을 뭐를 의미한다고?
자연의 섭리 순환된다는 거 이쪽으로 연결해야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무슨 희생입니까? 자연의 섭리에 따른 희생 아닙니다. 희생은 어디서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바깥에 있는 그 화자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화자 나가 하고 있는 것이 희생입니다. 이 땅 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 오는 것은 꽃이고요. 꽃이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연결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나아가겠습니다. 권정우의 저수지. 자, 이건 이미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마저도 사랑으로 갚는 포용의 가치를 가진 게 저수지라고 얘기했었어요. 갑시다.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보통 여러분 시에서 이 물에 젖는다라는 말을 긍정으로 볼까요? 부정으로 볼까요? 보통 부정으로 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땅끝 배울 때도 땅끝에 파도가 나를 이렇게 아가리처럼 달라드는 거, 그죠? 물을 입히려고 하는 모습은 부정이었어요. 물 젖으면 여러분 행동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건 부정입니다. 시련이죠. 다시 자기 안에, 그때 자기는 누굴까? 저수지겠죠. 저수지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대. 즉 저수지는 자기한테만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시련이나 고통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품는다 이 말이잖아요. 모난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고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더란 말이야. 일단 대포폰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1년 아까 끝에 얘기했던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이연인 거예요. 다시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게 모난 파문을 자기가 맞았지만 또 모난 파문으로 복수하지 않고 검은 돌멩이가 자기한테 던져졌을 때 검은 파문을 또 복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 중에 돌멩이가 나온 겁니다. 지금. 즉 이 말을 보기로 얘기시킨다면 누군가가 돌멩이를 저수지에 팍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럼 돌멩이를 맞은 사람은 그 피해 입은 사람인 거잖아요. 상처 주는 존재, 즉 돌멩이를, 그지? 절대 복수로 대하지 않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늘어선 나무고 나는 새까지 다 겹쳐서 그 저수지에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아. 이것도 여러분들 무슨 상황이 일까요? 저수지가 있어요. 그럼 저수지 주변에 산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하겠죠. 새도 날고, 그죠? 그럼 여기 그대로 이렇게 반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담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에 줄글을 다 읽기는 하는 건지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바닥이 깊고도 너무 높아서. 야, 역시 반사되게 맞아. 여기는 그대로 하늘도 반사되어 있을 거 아니야. 풍경이 더 담겨 있을 거 아니야. 그 큰 하늘이 들어와도 물이 안 넘친단 말이야. 왜?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존재가 저수지니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포용의 아이콘 저수지라는 시였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답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 시험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얘기할게요. 엄마 좀 갑시다. 지금 제가 드렸던 문제에 더 추가로 뭔가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준 것만 가지고는 지금 다 풀기에도 지금 벅찬 것 같네요. 그래서 삼성여고하고 부경고가 3일날 치니까 화요일날 우리가 보려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혹시나 오실 때 남아있는 문제를 그날 와서 다 푼다 했는데 막 3시간, 4시간째 문제 풀고 앉아있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 전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 여유 주고 다 드렸고요.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이어야지 그날 와서 다음날 공부 다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하시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고 온다면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 집에서 다 풀고 그냥 거기서 질문했으면 할게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다음 건국고 주례여고는 목요일날 칩니다. 그죠? 그래서 오려면 수요일날 오는데요. 수요일날은 제가 중등부도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좀 더 빨리 와야 됩니다. 오려면. 그래서 그 학교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오면 1시 정도면 올 수 있는 시간 될 거예요. 혹시라도 좀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건국고 주례는 수요일날 1시까지는 오셔서 마무리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삼성 구경은 화요일날 2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